세 번째 시간입니다. 121페이지로 갑니다. 부동산 증권론을 만날 건데 좀 부담될 수 있습니다. 좀 길어질 거예요. 1시 한 20분까지 갈 수 있어요. 예. 자, 일단 그러면 뭐가 나왔냐면 타이틀에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자산에 동그라미 치고요. 유동화 동그라미 치고. 자, 그럼 자산 유동화 제도를 공부하는데 ABS 제도라고 합니다. 용어부터 구분합시다.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A는 에셋의 자산이고 팩트는 담보된 이런 표현입니다. 직역을 하면 시큐리티스는 유가증권이 그냥 증권이라고 할 건데 우리 줄여서 뭐라고 한다. 읽을게요. ABS다. 자동차 브레이크 아니고 ABS 앞으로 뭐라고 자산 유동화 증권이 용어 구분합니다. 저희 생각 한번 하고 갈게요. 은행이 돈을 끌어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예금 적금 팔아서 또 은행채 발행하기도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자, 그러면 비교 한번 해볼게. 우리 카드 회사라고 알죠? 카드 회사, 자동차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회사는 예금 적금 받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돈 어떻게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카드채 이런 걸 발행하긴 하나 돈을 끌어오는 게 쉬운 일이 다 아니다. 그럼 돈을 더 끌어오기 위한 제도가 ABS 제도입니다. 그럼 자산이 뭡니까 하면 카드 회사가 카드 대출을 하고 원금 이자 받을 권리, 쓸 건 없어야 돼 받을 거니까 카드 대출 채권, 자동차 할부 금융 대출 채권, 주택 저당 채권 등을 말합니다. 은행이 담보 대출을 실행하고 원금 이자 받을 권리, 읽어보기 뭐라고 한다. 주택 저당 채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저당권 개념 아니에요. 그건 법률 용어니까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원금 이자 받을 권리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택 저당 채권입니다. 그럼 얘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은행이 금융이 부여한 자산이라고 해. 물어볼게요.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이것을 팔아서 자산을 매각을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제도를 자산 유동화 제도라고 합니다. 유동화는 뒤에서 볼 건데요.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산을 계속 흘려보내서 자금을 다시 자산을 매각해서 자금으로 꼬릉꼬릉 뭐라고 하는 자산 유동화죠.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이렇게 대출 채권을 팔아서 자금을 꼬르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자산 유동화 제도입니다. 그럼 이게 이제 새로운 분야고요. 이 제도가 1997년도에 외환위기 이후에 도입의 제도고요. 이 이후에 부동산에 접목을 한 제도를 잠시 우리는 MBS를 만나요. 그럼 BS는 같아요. 팩트 뭐고요? 시큐리티고 M이 뭡니까 하면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쓸 거 없고 뒤에가 볼 거니까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모가지라고 읽으면 서운하고 모기지라고 합니다. 모기지. 그러니까 직역하면 저당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금방 용어 정리했던 것처럼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원금이자 받을 걸 읽으세요. 주택저당 채권 자산을 팔아서 자금을 끌어오는 제도를 뭐라고 한다? MBS라고 합니다. 다시 그러니까 수많은 자산 중에서 주택저당 채권 모기지를 기초로 발행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MBS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부터 ABS가 넓은 개념인 거죠. 저게 먼저 도입이 됐어요. 이게 성격은 유사하긴 합니다만 잠시 차이는 있다. 이 본론을 여러분이 먼저 보도록 합니다. 책을 한 장을 넘겨줍니다. 본론을 먼저 가서 123페이지 하단부에 가시게 되면 큰 2번에 주택저당 유동화 증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유동화를 여러분 괄호로 묶으세요. 시험장에는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어문을 한글로 쓰긴 하는데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저당 담보부 증권이란 말도 씁니다. 그거 외우라니까 아니고 영어 단어를 바꿔 읽다 보니까 주택저당 증권, 주택저당 유동화 증권, 또 저당 담보부 증권이라고 합니다. BS는 같잖아요. 영어 한번 읽을게 천분이 뭐라고 한다고요? 모기지, 주택저당 대출채권을 팩트 담보로 발행한 시큐리티스를 MBS라고 합니다. 그럼 이 제도를 공부하는 이유부터
돈 끌어온다 그랬잖아요. 결론부터요. MBS 제도를 통해서 발행된 상품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소개 한번 드렸습니다. 보금자리론입니다. 보금자리론 누가 이용한다 그랬던가요?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기 대출이라 그랬죠. 다시 유동화 제도를 통해 발행된 상품이 뭐다? 보금자리론입니다. 그러면 저 자금을 제공하기 돈 끌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금융공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MBS, 얘를 한글로 뭐라고 한다고요? 주택저당증권, 저당담보부 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큰 틀을 아셔야 됩니다. 유동화 제도를 통해 발행된 상품이 HF 뭐고 보금자리론이고, 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뭐라고 해요? 국채. 기업이 발행한 채권은 회사채라고 하죠. 금융공사가 발행한 채권은 이 본드입니다. 본드. 그 본드가 뭐예요? 컨디션 나쁠 때 마시는 본드가 아니고, 주식은 스탁이라고 하죠. 채권은 뭐라고 한다? 본드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결론부터 주택저당 증권인데 주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채권입니다. 그럼 이걸 발행을 해서 팔아먹어요. 그럼 누구한테 팔아먹을까? 연금기금이라고 들어봤죠? 보험사, 기관 투자자에게 이걸 팔아먹습니다. 그럼 채권에 투자하는 거니까 뭐 준다고 할까요? 이자를 드린다 약속하면 이자는 변할까 안 변할까요? 요 이자 안 변합니다. 중요한 얘기 하고 있어. 채권 이자는 변해 안 변해? 그럼 원금 받아야지. 원금은 채권의 만기 때 받습니다. 미리 한번 물어봅시다. 주식은 만기가 있어 없어요? 만기 주식 투자하면 회사에서 뭐 준다 그래? 배당 꼭 줘요? 아니야. 채권은 이자를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원금은 언제? 채권에 만기 때 지급하는 겁니다. 컨트롤 합니다. 이 MB에서 누가 발행한다? 금융공사가 발행한다. 누구한테 판다? 주로 기관에게. 보유기관에 뭐 주고? 이자, 원금은 만기 때. 그럼 물어볼게요. 미리. 국채보다 적게 주면 투자할까 안 할까? 더 줘요. 플러스 알파를 더 준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금을 끌어와가지고 보금자리론을 공급하는 일련의 과정, 우리는 주택저당 유동화 제도라고 합니다. 큰틀 잡았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게요. 한 장을 넘겨주세요. 124페이지 가시게 되면 중간에 괄호 3번에 저당시장 구조라고 나옵니까? 이제 보금자리론이 어떻게 공급이 되는 과정을 좀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묻는 것은 유동화 시장이, 크게 할게요. 얘기한 갑시다. 네. 시장의 첫 번째 볼 게 구조예요. 구조를 정리하고, 유동화 제도를 하면 시장에 좋은 게 뭡니까? 효과. 그리고 MBS의 차후에 가면 MBS의 총류까지 만납니다. 공부량이 좀 많긴 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림 그릴까지 잘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보금자리론이 공급되는 과정을 볼 겁니다. 보금자리론 누가 이용한다 그랬어요? 차입자가 이용합니다. 어디로 찾아가야겠네? 은행. 은행은 판매 대행 기관이고요. 금융공사가 자금을 공급을 합니다. 여러분, 은행을 앞으로 우리는 읽으세요. 1차 금융기관이라고. 잘 보고 오세요. 책 받을 거니까. 자금 대출했지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원금이자 받을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당권이라고 쓰지 마세요. 그 법률 용어야. 대출을 실행하고 원금이자 받을 권리 읽으세요. 주택저당 채권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다시 카드 회사가 카드 대출을 실행하고 원금이자 받을 권리, 카드 대출 채권하는 것처럼 담보대출을 실행했지요. 원금이자 받을 권리 뭐라고 한다? 주택저당 채권. 여기까지 문제 안 되잖아요. 맨 앞에 누구? 차입자, 금융기관입니다. 그럼 따져보잔 말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자금을 요청할 수 있죠. 근데 은행의 재원이 한정돼 있죠. 자금을 더 끌어오기 위해서 잔머리 한번 써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K은행 가서 4억 원 대출 이용했습니다. B라는 분은 우리은행 가서 3억 원 대출 이용했고요. C라는 분은 하나은행 가서 2억 원의 대출을 이용했다고 할게요. 다시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고 원금이자 받을 권리를 읽으세요. 주택저당 채권입니다. 저 권리를 팔아먹을 신사 아니에요. 팔 때는 개별적으로 팔지 않고요. 한꺼번에 묶어서 팝니다. 그럼 묶음을 우리가 영문으로 쓰면 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혹은 집합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험장에 등장을 합니다. 대출을 실행하고
원금이자 받을 권리, 주택저당 채권 풀. 또 읽으세요. 집합 한 번 묶을 때 되게 3, 4천억이 매각이 됩니다. 숫자는 안 중요하고. 자, 그러면 돈을 끌어오기 팔아먹는 거예요. 집합물을 누구한테 팔고 있나요? 금융공사 H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원금이자 받을 권리가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금융공사에게. 반대로 뭐 줘야 되죠. 자금을 제공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금융공사는 돈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그대로 갑니다.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읽을 게 뭘 발행하고 있다. 이게 주식이다 채권이다. 채권. 국채 플러스 알파에 이자라도 준다. 누구를 꼬신다. 기관 투자자. 연기금 보험사를 꼬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험사를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보험사에게 내는 건 보험료라고 해요? 보험금이라고 해요? 보험료 받는 건. 그럼 보험료 받아서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죠. 그 돈 가지고 주식, 채권, 대출, 부동산 등의 투자 운용해서 보험금 지급하잖아요. 근데 MBS는 국채보다 많이 준대. 그죠? 그럼 투자할만 하죠. 또 봅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일반 회사채. 회사가 발행 회사채, 회사가 부도가 나면 이거 어떻게 돼요? 원금 손실 문제가 있죠. 한 푼도 못 건집니다. 누가 지급보증해줘? 지급보증은 무슨 말이에요? 대신 갚아줄게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볼게요. 기관이 받는 MBS의 이자하고 원금 수익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채무자가 원리금 상환하죠. 그럼 이게 기초가 돼서 이자 원금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맨 앞에 채무자가 대거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돈이 넘어올 게 있어 없어? 그럼 투자자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럼 투자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안 하는 거니까 이 개별적인 채무 불이행과 무관하게 금융공사가 관계없이 대신 갚아드릴게요. 지급 보증을 약속을 합니다. 안 복잡해. 기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줘야 되죠. 디폴트 관계, 시험에 물어봤어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다 없다? 발행자의 채무 불이행이 없잖아요. 일반 사채는 회사가 디폴트 할 수 있죠. 채무 불이행이 있습니다만 이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채무 불이행 무관하게 고정적이고 다 지급 보증해 준단 말입니다. 그럼 이와 요거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MBS를 뭐 한다? 산다. 돈이 누구한테 갔어요? 금융공사. 돈이 누구에게? 은행. 이렇게 해서 보금자리론이 공급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보금자리론 재원은 은행의 재원도 아니에요. H부동도 아니잖아요. 누구 돈 가지고. 그렇죠. 기관의 자금을 끌어들여와서 주택시장에 공급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 아니고 주택저당 채권은 자산을 흘려보내, 자금 끌어왔죠. 자금을 끌어오는 걸 뭐라고 하나? 유동화 제도. 개념 정리하러 갑니다. 정리할게요. 유동화 제도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고 원금이자 받을 걸 읽어요. 주택저당 채권을 모아서 집합물로 하여서 누구한테 팔고 금융공사에 팔고 금융공사가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뭘 발행했다? 주식이다 채권이다. 이건 발행 돈 끌어왔잖아요. 그 끌어온 자금을 공급해서 차입기를 확대하는 걸 우리는 주택저당 유동화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흐름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는 뭐라고 한다? 유동화 제도라고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고 갈 거 차입자와 금융기관 간에 읽을 게 뭐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출이죠. 두 주체 간의 시장 읽을 게 뭐라고 한다? 1차 저당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자금이 뭐 되고 있어요? 대출,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부터 기관 사이에 집합물이 매각이 되고 있죠. 그대로 읽을게요. 금융기관부터 기관 사이를 뭐라고 하고 2차 시장이라고 하는 게 복잡한 논리 아닙니다. 그러면 유동화 개념은 1차예요, 2차예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자, 금융공사와 기관이 없어. 자금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안 돼. 여기 있으니까 돈 들어간 거죠. 유동화는 어디다? 2차다. 2차 시장을 유동화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으로 물어봅니다. 2차 시장이 존재해야 1차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제공될 수 있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비교하러 갑니다. 책 봐드릴 거니까. 보금자료는 금리가 이게 4%라고 할게요. 몇 프로라고요? 그럼 따져봅시다. 은행은 집합물을 팔고 돈 빌려온 거리죠. 그럼 남는 장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3.5에 빌려와서 0.5의 마진을 먹겠단 말입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다시 낮은 금리로 조달해서
높은 금리로 운용을 했잖아요. 그럼 시험에 이렇게 묻지 않고 유동화 제도가 원활하게 되려면 1차 시장 금리가 2차보다 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일부러 헷갈린다 해서 그림 또 위로 올려버린 거예요. 1차가 더 높단 말입니다. 그럼 MBS 채권이라 그랬죠. 요건 구별합시다. 그러면 4% 대출금리보다 더 줄까 덜 줄까? 요게 대출금리가 몇 프로라고요? 4%. 그럼 이거 MBS를 5% 준다고 해볼게요. 따져봅시다. 이게 5% 주면 누가 대출을 하겠냐고. 논리적으로 안 맞냐. 그러니까 차근차근 내려오는 겁니다. MBS 금리는 3.2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MBS의 채권 금리는 1차 시장 금리보다 높다 낮다. 낮다. 그게 맞는 그래도 국채보다는 높아야 되죠. 그래야 기관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다 물어왔던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따지고 갈 거. 금융기관은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굳이 팔지 않고 주택자당 채권을 보유하면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도 있죠.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팔아서 자금을 더 조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정리합니다. 금융공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보고 읽어보세요.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읽으세요. 금융기관과 기관 사이 중간에 있죠. 읽어요. 집합물 받아와서 뭐 발행하고 MBS 발행, 끌어온 자금 공급하죠. 중간에 끼어서 유동화 중개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읽으세요. 뭐다? 유동화. 그럼 이게 왜 필요한 거냐면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아까 봤던 ABS, MBS, 자산유동화증권이나 MBS는 금융기관이 임의대로 발행할 수 없어요. 관련 법에 의해서 반드시 유동화 중개기관을 설립하게 돼 있습니다. 시험에 물어보니까 그럼 원래대로 하면 잘 듣고요. 여기 원래대로 하면 SPC라는 기구를 만들어요. 또 처음 보는 거니까 쓸 건 아니고 빵집 아닙니다. 스페셜 포포즈 컴퍼니입니다. 직역을 하면 특수 목적 회사인데 이게 서류상 회사예요. 페이퍼 컴퍼니란 말입니다. 법에 의해서 얘를 만들어서 얘가 ABS나 MBS를 발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금융공사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에요. 잠시 볼 건데 ABS 발행은 유동화 전문회사가 합니다. SPC가 하는 거고 다시 얘를 뭐라고 한다? 유동화 전문회사라고 해요. ABS는 얘가 발행하는데 MBS는 누가 한다? 금융공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긴 하는데 금융공사는 실체 회사예요. 공사하고 SPC는 뭐다? 페이퍼 컴퍼니라는 얘기입니다. 개념 중요해요. 금융기관이 임의대로 발행된다 안 된다. 이 법에 의해서 유동화 전문회사 설립해서 하게 돼 있다는 여러분 인지를 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책으로 가서 바로 3번입니다. 시장의 구조. 그림 보고 여러분 책 보고 읽을 거예요. 차입자와 금융기관 간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출 동그라미 치고 그림에 대출 동그라미 치고 그림에 그 두 주체 간의 시장을 뭐라고 읽으신다? 1차 저당 시장. 그대로 주택자금 읽으세요. 뭐다? 대출 시장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책 보고 금융기관부터 기관 사이를 뭐라고 하고 2차 시장 쓰세요. 위에다가 뭐라고 쓴다? 유동화 시장입니다. 그림에 써버리세요. 2차 저당 시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유동화. 그럼 2차 시장, 1차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죠. 한번 써요. 위에다가 2차를 뭐라고 한다? 주택자금 공급시장입니다.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다. 여러분 책 보고 있습니다. 1차 시장을 뭐라고 올렸고 주택자금 대출시장. 2차는 주택자금 그 바꿔서 물어본 적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갈 사항이 되는 겁니다. 자, 질문 봐드립니다. 동그라미 1번 1차 저당 시장 영어 단어 무시하고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자금 대출 동그라미 치고 오늘 기본기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뭐 필요 없더라도 두 번째 줄에 자금의 차입자와 대출을 제공하는 1차 기관과 시장을 뭐라고 한다? 1차 저당 시장 주택자금 대출 시장입니다. 니은의 두 번째 줄 대출을 실행하고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주택저당 대출채권이라고 하지요. 동의어 많은데 통일합시다. 두 번째 것으로 주택저당 뭐라고 한다? 채권이다.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대출을 실행하고 원금이자 받을 권리 뭐라고 한다? 주택저당 채권이다. 형태가 있어 없어요? 없어. 자산의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기초 발행한 게 MBS라 그랬죠. MBS는 한글로 뭐라고 읽어요? 주택저당 증권. 동의 아닙니다.
대출을 실행하고 원금이자 받을 권리는 주택자당 채권이고 그 집합물을 가공해서 발행한 건 한글로 뭐라고 한다? 주택자당 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동그라미 디귿 대출기관은 주택저당 채권을 자산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한다라는 의미만 알면 됩니다. 그대로 가지면서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지요. 그렇습니까? 끊고 그러면 자금이 필요하면 팔아서 추가로 자금을 뭐 한다? 조달하게 되는 겁니다. 팔 때는 어떻게 판다고요? 묶어서 사이드 나옵니다. 묶으면 뭐라고 한다? 풀, 또 패키지, 집합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용어도 알고 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판다? 금융공사에게 판다. 그럼 동그라미 리을 오래전에 물어봤습니다. 유동화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끊고 1차 시장 금리가 2차보다 뭐 해야 된다?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서 2차 저당 시장을 타이틀에 읽으세요. 주택자금 뭐라고 한다? 공급시장이다. 자금을 제공하잖아요. 2차 시장은 주택자금 공급시장입니다. 기업 가서 다른 말로 뭐라고 쓴다? 유동화 시장이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금융기관부터 기관 투자자 간의 시장 우리는 2차 저당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 정리한 거고요. 자, 유동화란 말이 나오면 유동화의 의미가 뭐다? 흘려보낸다. 주택저당 채권이란 자산이 1차 시장에 고정되지 않고 2차 시장으로 계속 뭐해서 자금을 뭐하는 조달하는 걸 우리는 유동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개념을 알아야 된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내려가게 되면 1차, 즉 1차 시장에 많은 자금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2차가 필요한 거잖아요. 유동화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은 1차가 아니고다 2차 시장이 되는 겁니다. 2차 시장이 존재해야 1차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디귿으로 가서 맨 밑에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더라도 자, 사이드부터 먼저 갑시다. 동그라미 2번에 주택저당 채권 집합기초로 발행된 유가증권을 뭐라고 한다? 주택저당. 주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채권, 본드입니다. 어떻게 하면 또 나와 이게. 채권이랑 알아야 된다. 그럼 투자 뭐 받는다? 고정적 이자, 원금 언제 받는다? 만기 때 받게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디귿 가겠습니다. 정리할 표현 네 번째 줄. 금융공사는 HF는 보유한 주택저당 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딱 끊고 시험 지문이었습니다. 자산유동화 증권 영문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ABS.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자산 중에 모기지를 기초로 발행한 걸 뭐라고 한다? 주택저당 증권이다. 어느 게 더 넓은 개념이다? 자산유동화 증권이 더 넓은 개념이 되는 의미를 알고 가는 말입니다. 이제 구분하고 갈게. 시장구조 정리했고요. 한 장을 넘겨봅시다. 넘겨서 보고관리용 다음 페이지에 미리 봅니다. 리을 항목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밑줄 할게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유동화 전문의 한번 쓰고 갈게요. 페이퍼 뒤에 가면 볼 겁니다. 명목에서입니다. 유동화 전문회사 페이퍼 컴퍼니예요. 서류상에다 필요하다 그랬죠. 다시 유동화 증권은 금융기관 임의대로 발행된다 안 된다.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요. 나중에 또 만납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필요한데 주택저당 유동화는 정부 주도하에 누가? 금융공사가 유동화 총계기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유동화 전문회사 SPC를 설립을 해서 자산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해왔던 것처럼 HF가 그 역할을 한다 그랬죠. 금융공사가 뭘 발행한다? MBS를 발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제금융 이후에 ABS 제도가 도입이 되고 나중에 2004년도에 MBS가 도입이 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분하는 겁니다. 다시 유동화 전문회사가 뭘 발행하고 ABS, MBS는 누가 발행한다? 금융공사가 발행하는 겁니다. 시장 구조 봤고요. 그럼 발행 효과를 보러 갑니다. 쉬워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이미 다 하고 와버렸습니다. 다시 옮겨서 갈게요. 그림이 지저분하니까요. 마찬가지인데 요거 지워도 관계 없나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MBS 제도로 하면, 이거 보세요. 각 주체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2004년도 도입이 됐는데,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뭐가 발행이 됐다고요?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이 그러면 만기 10년 이상이라 그랬죠. 그럼 이 보세요. 그러면 공급이 됐으니까, 그럼 대출 받기 쉬워, 어려워? 쉬워진 겁니다. 그럼 주택의 수요가 뭐 할 거다? 할게요. 그럼 주택의 수요가 증가되죠. 공부한 대로 그럼 가격이 뭐 할 거고? 거래량 증가. 그러니까 자가주택 마련 유도하죠. 거래 활성화하죠. 집값이 오르면 건설업자가 심장이 벌렁벌렁해지죠. 그것도 뭔 얘기냐고? 돈 벌기가 된 거 아니야. 그럼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이 늘어날 수 있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을 팡팡 밀어 넣어줘서 주택 경기를 부양할 목적, 경기 조절 수단으로 유동화 제도를 한 겁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고 있다. 시장에 자금이 많이 공급돼야 부동산 시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이전에는 이런 제도가 있었다고요? 없었으니까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쉽지가 않았다. 이 다 지나간 얘기인데요. 이 제도 하고 나서 2004년도부터 7년도까지 국내 주택시장에서 가장 집값이 크게 오르고 거래도 많이 늘고 공인중개사가 한 달에 수수료 수입 3천만 원이라는 게 때가 이때였습니다. 다 지나간 얘기네. 건설주 주가가 100배 올랐어요. 100배 올라.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많이 안 와. 그러니까 이런 시기가 맞물린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이야기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내려간 국면이야. 이 국면이 원달러 환율이 9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시험 떠나서 지금 1,400원대 또 왔다 갔다 하죠.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다 죽는 거야. 돈 다 까먹는단 말이야. 그냥 앉아서 그냥 거지 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막 질러대는 게 아니고 거시적인 상황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물어봤던 겁니다. 제가 할게요. 그러면 유동화 제도를 하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보금자리 공급됐죠. 주택 수요 뭐하고 증가, 가격이 뭐 할 수 있다. 오버하지 말고 집값을 올려주기 향한 게 아니. 정부는 뭐 하기 위해서? 경기를 조절할 목적으로 한 겁니다. 자, 이 보세요. 다 해버렸어. 금융기관은 좋은 게 뭐예요? 그대로 읽어봅시다. 집화물 팔고 뭐가 들어왔나? 돈이 들어왔잖아요. 그대로 읽을게요. 그러니까 은행채도 발행하고 예적금 돈 끌어오긴 한데 돈 끌어온 방법이 생긴 거잖아요. 자금 조달이 쉬워진 거죠. 이렇게 되면 다 맞춰버리니까 용어를 바꿔놔. 유동화 제도를 하면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증가한 것이다. 맞나요? 유동성이 뭐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바꿔볼게요. 그러면 유동성 위험은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그리고 용어 정리했잖아요. 자, 대출 실행하고 장기 분할이 해소하죠.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제때 해소가 돼야 안 돼. 유동성 위험이 크는 거죠. 전부 다 팔고 뭐가 들어왔다. 그리고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 겁니다. 은행에 한 번 더 할까요?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이전보다 높아졌죠. 불편하다. 예전에는 많이 썼습니다. BIS 비율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평가사 시험이 최근에 나왔으니까 알아야 됩니다. 다시 더 많은 현금 들어왔죠. 은행의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 재무건전성이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금융공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읽으세요. 유동화 중개기관 중간에 끼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MBS 발행하죠. MBS 지급 보증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기 보금자리론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 일 누가 하고 있다? 금융 공사가 하고 있다. 다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럼 기관은 좋은 게 뭐다? 보험사 연기금은 주식, 채권, 대출 등 투자 운용을 하는 건데 MBS가 생겼죠. 그러니까 분산 투자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포트폴리오로 다양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채권이라 그랬죠. 국채 이상이 뭘 주고? 이자, 지급 보증 한 달에 대부분 다 5년 이상의 장기 채권입니다. 장기 채권이라는 얘기는 투자 운용을 장기적으로 할 기회를 제공을 해준 거라는 얘기죠. 이거 다 물어봤던 거다. 이걸 외워대는 게 아니고 개념을 알아버리면 암기를 할 게 전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 효과라고 하면 시험에 물어보겠어요? 물어볼 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제대로 하면 전부 다 좋은 거잖아. 이 봅시다. 큰 흐름은 자금을 팡팡 밀어넣어 준 거죠. 2차 시장이 없었다고 하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도 자금 공급이 돼야 안 돼. 그럼 자금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차에서 다 많은 자금을 공급해 주니까 주택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게 이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과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대중 시장에 생각하지 못하는 큰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이 막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은 정책 나오면 효과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변화 사건이 생길 때 시장이 크게 움직이거나 크게 내려가는 거니까 앞으로 관점을 볼 때 획기적인 사건이 나왔다 하고 하면 큰 변화 줄 수 있다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는. 아시겠어요? 유동화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정리는 해야 되지. 자산을 팔아서 자금을 끌어오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 유동화하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고 원금이자 받을 권리를 뭐라고 한다? 주택자당 채권을 모아서 누구한테 팔고? 금융공사가 그놈 가지고 뭘 발행해서 그 끌어온 자금을 공급했죠. 전체를 유동화 제도라고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책 보겠습니다. 괄호 4번에 발행 효과로 갈게요. 126페이지. 다 공부를 하고 들어온 거니까. 첫 번째 1번 수요자가 나옵니까? 여러분입니다. 더 많은 자금이 제공됐으니까 보금자리를 이용해서 주택 구입이 뭐하다? 용이해진다.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에 가서 두 번째 줄 주택 수요가 뭐하고 증가하고 가격도 뭐 할 수 있다? 상승, 하락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상승 요인이다. 그럼 정리는 다른 게 일정할 때 장기주택 저당대출의 활성, 이게 MBS입니다. MBS의 활성화는 주택의 수요를 뭐한다? 증가시킨다. 보금자리론을 건설업체한테 공급해줘요? 아니야. 주택 수요자에게.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공급 증가를 뭐 할 수 있다? 유도할 수 있다는 말인데 공급 증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금융기관 가면 제일 많이 물어봤다. 주택저당 채권을 팔아서 더 많은 자금을 뭐 할 수 있다? 조달할 수 있다. 많이 나왔고, 그래서 나머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디귿 갈게요. 디귿에 가서 금융기관은 일시금 대출을 실행하죠. 근데 장기 분할을 해소하죠. 그 위험을 뭐라고 했다? 유동성 위험이라고 했잖아요. 다 팔고 현금 들어왔죠. 끝에 유동성 위험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감소 중요합니다. 즉 주택저당 채권을 유동화시키면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뭐 했다?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니 같은 말이면 더 많은 자금을 끌어온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요. 금융공사입니다. HF 하는 일이 뭐다? 유동화 중개. 어떤 시장에서? 2차 시장에서 유동화 중개기관이다. 다 정리를 하고 왔으니까 그래서 굳이 보자고 하면 MBS 발행, MBS 지급 보증 한다 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장기 보금자료를 공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외우는 거 아니다. MBS 발행하죠. 지급 보증하죠. 보금자료 공급. 은행은 뭐 한다? 판매 대행하는 걸 보시면 됩니다. 기관, 보험사 연기금은 두 번째 주식 채권 외에 MBS가 생겼으니까 투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할 수 있다? 다양화, 분산 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개념이 된 거고, 대부분 다 5년 이상의 장기채 동그라미 치고 투자 운용을 장기적으로 할 기회를 제공을 한 겁니다. 물어본 바 있다. 동그라미 디귿 두 번째 줄, 유동화가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본 조건, 저당 수익률이 나오나요? 저당 수익률 MBS예요. 수익률은 요구보다 커야 되죠. 투자론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한 적 있네요. 기대 수익률이라는 걸 구해가지고 최소한의 요구와 비교했죠. 요구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저당 수익률은 투자자의 뭘 만족해야 된다? 요구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의미를 알고 간다. MBS의 금리는 국채보다 뭐 해야 된다? 높아야 된다. 그래서 자금을 끌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의미를 알고 가는 거니까 MBS 수익률은 국채보다 뭐 해야? 높아야 기관의 자금을 끌어오는 겁니다. 안 복잡해. 기관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채 이상에 뭘 주고? 이자 주고. 디폴트 관계없이 뭐 한다? 지급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들이는 자금인 겁니다. 정부가 이걸 왜 한 겁니까? 집값 올려주려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줄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를 통해서 경기를 뭐하는 회복하는 수단입니다. 니은에 가서 맨 마지막 정리, 주택 금융자금의 수급 불균형 문제를 뭐 할 수 있다. 제때 자금 공급했잖아요. 2차 시장이 없으면 자금 공급이 안 되죠. 수급 불균형 문제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된 겁니다. 이게 30회 때 물어봤던 문제다. 그래서 30회 출제한 교수가 올해 교수야. 스타일이. 그래서 올해 물어볼 개연성 대비를 하고 가는 겁니다. 구조는 간단하게 효과 보셨고요. 이제 서론으로 갈 거면 책 앞으로 가야 됩니다. 121페이지로 갑니다. 121페이지로 가서 ABS를 또 물어봐요. 시험에 물어보니까 미리 말씀드리고 하면 불편할 수 있는데 이 ABS 제도 MBS는 같이 묶어서 해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ABS 제도를 시험에 물어봤으면 MBS는 또 빠져. 번갈아 가서 물어보면 알고 가는 겁니다. 정리하러 갑니다. ABS를 한글로 뭐라고? 자산 유동화 증권입니다. 자, 얘는 결론부터 그러면 옆에다 쓸게요. 얘는 채권 쓰세요. 주식도 가능하고 채권도 가능합니다. 달라요. MBS는 채권이라 그랬죠. ABS는 주식이나 뭣도 가능하다. 채권도 가능한 밖에서 다 알아야 됩니다. 정의 보러 갑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보유하고는 자산을 표준화하고 내면 같습니다. 특정 조건별로 집합을 한다 그랬죠. 풀링해서 이를 바탕으로 기초자산의 현금 흐름을 통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ABS라고 하는 건데 주식이나 무엇으로 채권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바뀐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언급을 할 건데요. 이 미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시험장에 지분금융에 쓸 거 없어요. 뒤에 한번 볼 거니까. 부채금융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그럼 지분금융이 조달한 자금이 지돈이에요. 자기 자본화 되는 겁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건 뭘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주식 발행하고 이거 읽으세요. 뭐다? 지분금융. 채권 발행했으면 원금이자 상환해야 되죠. 그럼 뭐라고 한다? 타인 자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MBS는 무슨 금융? 부채금, 채권이라 그랬죠. ABS는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우리 시험 문제는 ABS가 채권만 가능했으나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서 ABS는 주식, 채권 모두 발행이 가능한 겁니다. 자, 밑에 내용은 뭐 크게 시험에 물어볼 건 아니고 동그라미 3번 한번 보고 갈게요. 내용 같아요.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의 자금 조달을 밑줄짝 원활하게 해서 다 시험 지문입니다.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이 된 겁니다. 근거 법률 읽으세요. 자산 ABS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 ABS 증권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옆에다 쓸까요? 자, 상법에도 적용하고 있고요. 줄여가지고 자본시장법이라고 합니다. 암기 지문은 아니고 이게 물어볼게요. 일단 쓰고 상법도 있고 뭐 또 있다. 자본시장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물어본 이번 해볼게요. 자산유동화 증권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물어봤던 거야. 그러니까 종류를 물어본 게 아니고 이 법률 말고도 상법도 있고 뭣도 있다. 자본시장법도 있는 겁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괄호 2번 용어들 구분하러 갑니다. 자산 보유자, 자산이 뭐였어요? 대출을 실행하고 원금이자 받을 권리라 그랬죠. 그 누구 말아요 이게? 금융기관이에요. 쓰세요. 뭔지 알아야 되니까.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은 뭐라고 하면 자산 보유자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에 유동화 전문회사가 나오나요? 자, 그래서 영어 단어를 무시하고 유동화 장권 발행을 원활하게 하고 자산을 분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한번 읽으세요. 특수 목적이 SPC라고 되어 있나요? 익숙하셔야 빵집 아닙니다. 읽어 스페셜 퍼포즈 컴퍼니다. 그렇습니까?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게 왜 필요하다? ABS 법률에 의해서는 반드시 얘를 설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이드에 나옵니다.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죠. 명목회사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서류사항 회사하고 어떤 일을 한다? 유동화 중개기관이다. 다 물어봤습니다. 그럼 법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유한회사만 가능했는데 법 바뀌어서 읽으세요. 뭣도 가능하다. 이거 중요한 거야. SPC는 그러니까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다시 발행증권이 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채권도 발행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전부 다 바뀌어버렸으니까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출된 문제에서는요, 나중에 질문에 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ABS는 전부 다 채권으로 발행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 아니란 말이 이제 뭣도 가능하다? 주식회사 또 유한해서 둘 다 가능하다는 인지를 해야 돼요. 이거 전부 다 시험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용어 정리했으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겁내지 말고 똑같아요. 맨 앞에 차입자가 나옵니까? 카드 대출 수요자입니다. 두 번째 네모는 누가 보입니까? 금융기관. 자산 보유자잖아요. 세 번째 누가 나오나? 유동화. 전문회사. 얘가 뭐라고요? 페이퍼 컴퍼니. 얘가 주식회사 또는 뭐로? 유한회사로 설립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기관이 보이나요? 여기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 MBS 공부할 때 맨 앞에 차입자, 다음 금융기관, 또 금융공사, 마지막에 기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97년도 외환위기 이후에 도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그대로 부동산에 접목한 게 2004년도에 뭐다? MBS라는 얘기예요. 흐름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볼게요. 카드 회사가 카드 대출 실행했죠. 읽을게요. 원금이자 받을 권리, 카드 대출, 채권을 또 뭐 한다? 팔아먹어요. 이 읽으세요. 자산을 뭐 한다? 양도하는 걸 뭐라고 쓴다? 유동화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유동화 전문회사가 모아서 읽어요. 뭘 발행? ABS 쓰고 주식이나 채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 바뀌어버렸으니까. 발행해서 누구한테 팔아먹는다? 기관에 팔아먹었습니다. 그 끌어온 자금을 그대로 가져와서 카드회사 제공해준 카드회사가 돈 막 질른 거야. 그래서 이제 다 지나간 얘기인데 조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만 2000년대 초반에 젊으시면 좀 모를 건데 LG카드 사태라고 들어봤어요. LG카드가 지금 있어 없어요? 카드 대란이 발생하는 카드 대란. 카드 회사가 부실화가 돼가지고요. 국민카드, 외환카드 다 상장법인이어서 다 어떻게 됐어요?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시 돈 끌어와서 이렇게 많은 자금 공급해서 경기 활성화됐는데 그게 부실화가 돼가지고 그게 카드 대란인 겁니다. 단점도 있다. 좋은 점은 뭔데? 자금을 팡팡 밀어줬잖아요. 근데 부작용 경기 사이클 있는 거 아니야? 항상 조율한 법이 있어요? 인생에 항상은 없어요. 또 내려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지금 반복됐고 그 좋은 점만 활용해서 금융공사를 만들어서 뭘 하고 있다? MBS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과정도 우리 다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나머지 필요 없는데 차입자, 금융기관, 이거 유동화, 전문회사 그리고 마지막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이 제도를 뭐라고 한다? ABS 제도. 그러면 법률로 물어봤다. 자, 자산을 뭐 한다? 팔아먹는 걸 뭐라고 한다? 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바로 밑에 보충에 가면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자산의 양도 방식의 동그라미 치고 최근에 5년 사이에 2번을 물어봤으니까 또 물어볼 수 있어요. 암기할 거 아니고 자산을 팔아먹고 현금 받는 걸 첫 번째 양도는 읽으세요. 매매 및 뭐라고 되어 있다? 교환. 2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암기 지문은 아니고 자산을 이렇게 팔고 돈을 받아오는 건 뭐라고 한다? 매매 및 교환이라고 합니다. 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양도인이 누구예요? 여기서 읽어보세요. 양도인 넘기는 사람 누구? 금융기관. 불편하면 쓰고 양도인은 금융기관입니다. 양수인은 누굴까요? 그러면 유동화 전문회사의 SPC입니다. 그럼 결론부터 그러면 생각 한번 하고 갈게요. 은행이 집합물 팔고 돈 끌어왔죠. 1년 뒤에 다시 마음이 바뀌었는데 돌려주세요.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 보시고 다 ABS 발행해버 끝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후에 서로 돌려달라 할 수 없다는 걸 심히 물어본 겁니다. 3번 질문갑니다. 양도인이 누구라고요? 금융기관. 주택저당 채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갖는다, 가지지 않는다? 가지지 않습니다. 양수인도 마찬가지. SPC도 유동화 전문회사도 다시 현금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갖는다고 쓰면 이걸 외우지 말고요. 단순화할게요. 서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이렇게 인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물어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최근에. 다시 서로 반환 청구된다, 안 된다? 조금 부담 되겠습니다. 마음을 좀 열으세요. 예전에는 이런 거 안 물어봤는데 최근에 출제 교수들이 이걸 자꾸 물어보고 있거든.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듣고
다음 달 들으면 좀 더 편해질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건 한 번 듣고 그냥 듣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어려운 건 반복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는 과정인 거니까 양도인 양수인 서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읽을게요. 자산의 양도 방식은 매매임이 뭐다? 교환. 서로 반환 청구된다 안 된다. 이 내용은요. 옆에다 쓸게. HF 법률. 금융공사 법률도 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시험을 지금 2번이나 물어본 겁니다.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금융공사법 공통사항입니다. 매매 및 교환에 간다. 암기할 건 아니고 주관식 아니니까. 그죠? 의미만 알면 돼. 시험은 주관식, 객관식? 신관식은 아니죠. 자식을 개그라고 하냐 그거. 그러니까 그래서 개념만 알면 돼요. 서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하면 되겠습니다. 하다 한번 내려갑시다. 자산 유동화 증권 참고로 보실 내용이 나옵니다. 맨 밑에 ABS는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현금 흐름 동그라미 치고 자산 가치를 근거로 발행하는 주권, 주식이죠. 채권 등으로 발행할 수 있다. 자산이 뭡니까? 매출 채권, 용어 구분, 카드 대출 채권, 자동차 할부 채권. 또 읽어보세요. 주택저당 채권. 그러니까 요놈 주택저당 채권으로 발행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우와, 고맙습니다. 수많은 자산 중에 모기지르기처 발행을 뭐라고 한다? MBS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ABS가 더 넓은 개념이라는 얘기죠? 인지를 하고 가는 거예요. 종류 요란 사항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러면 미리 한번 드렸으면 은행이 우리 밖에서 아파트 건설할 때 PF 대출이라고 뉴스에 많이 봤을 거예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공부를 할 건데 이걸 대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금이자 받을 권리를 뭐라고 하겠어요? PF 대출 채권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되면 원금 회수가 쉬워 어려워? 그럼 돈 끌어와야 되죠.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또 팔아먹어? 어떻게? 유동화 시키란 말입니다. 그래서 PF 이렇게 ABS를 발행해 돈을 끌어와가지고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꼬셔가지고? 투자자 꼬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많이 밀려 들어와야 부동산이 커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 과정을 이해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다. 그중 일부가 ABS고 MBS가 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마무리하러 가요. 그래서 사이드부터 먼저 보고 갈 게 있어요. 다시면 물어봅니다. 지분금융이 뭡니까 하면 조달한 자금이 뭐 된 거다? 지돈, 자기 자본화 된 걸 뭐라고 한다? 지분금. 종류를 물어봅니다. 주식 발행 하나만 동그라미 나머지 차후에 볼 거니까. 주식을 발행했으면 투자자에게 이자 원금을 갚을 필요는 없죠. 그렇습니까? 조달한 자금이 자기 자본 뭐라고 한다? 지분 금융입니다. 대비되는 게 부채금융. 저당 대출을 이용했으면 원금이자 갚아야 되죠. 채권 발행하면 타인 자본 그런 거 동그라미 치고 타인 자본 끌어와서 대신 반대급 원금이자의 상환 의무가 있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부채금융입니다. 그 정의를 물어보진 않는데 종류를 물어보니까 오늘 공부했던 자 MBS는 주식이다 채권이다 채권 그럼 부채금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물어요. 그럼 ABS는 법 바뀌기 전에는 부채금융입니다만 이미 제가 언급을 해서 주식을 발행하기도 하고 채권도 발행하다. 그러니까 ABS는 지분금융, 부채금융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22의 이슈 지문에는 ABS가 부채금융이라고 나와서 이제 그런 문제는 없단 말입니다. 바뀌어버렸으니까 주식채권 모두 됐어요? 그리고 국채 발행한 거 상환해야 되죠. 지분금융, 부채금융. 부채금융이라는 얘기입니다. 미리 한번 보고 갈까?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아직 공부했을까? 주택 상환 사치라고 들어봤어요? 아직 종민이가 이야기 안 했구나. 예. 예, 공부할 겁니다. 주택으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채권이에요. 읽어요. 주택으로 약정한 채권이죠. 상환할 의무가 있죠. 지분금융, 부채금융. 사채라고 보면 채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다? 부채.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걸 종류로 외웠냐고 물어본 게 아니죠. 아니 이거 용어만 알면 뭐하러 외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이로 갚기로 약정한 채권이죠. 뭐라고 한다? 부채. 그럼 앞으로 만난다. 개념을 알아야 종류를 덜 외워 암기량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채권 개념을 정리하러 갑니다. 자, 설명드리고 책 봐드릴게요. 일단 물어봅시다.
주식은 가격이 오르고 내리게 하죠. 사려는 사람 많아지면 가격은, 팔려는 사람 많아지면 가격은. 그럼 채권도 사려는 사람 많아지면 채권 가격이 올라요. 팔려는 사람 많아지면 가격은 물어보기 떨어져요. 채권도 가격 변동 위험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거 시험에 물어봤단 말입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자, 예금하고 비슷한데요. 우리 정기예금으로 얘기합시다. 예금은 가입해봤죠? 돈이 없어요. 하지 말고요. 공부예요. 자, 1억 원의 예금을 가입했다고 할게요. 100억 합시다. 100억 크게 합시다. 만기 1년. 이자율 편하게 10% 하겠습니다. 그럼 만기 1년이면 100억 가입했어요. 그럼 1년 말에 가면 100억에 10% 이자 얼마입니까? 10억. 이자 받고 원금 언제 받고? 만기 때. 110억이 된 거죠? 이게 예금입니다. 중간에 이자 줘? 안 줘. 예금 만기 때 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 공부한 대로 할게요. 100억은 현재 금액이죠. 현재 가치입니다. 그럼 이거 110억은 미래 가치. 두 개 값은 뭐하다? 이것이 뭐다? 화폐의 시간 가치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보유하고 만기까지 가면 이자 원금 받죠. 근데 시장 금리가 자꾸 변하잖아요. 나는 몇 프로 받는다? 그럼 이후에 잘 보세요. 이후에 월요일 날 정기예금 금리를 15%로 주면 읽을게 시장 금리가 뭐 했다? 올랐잖아요. 여러분은 기분이가 좋아 안 좋아? 나는 몇 프로 받고? 10%. 근데 월요일 날 몇 프로 준다고? 그럼 우씨 이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 가야 돼? 은행 가야지.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면 그대로 유지할래요? 해지할래요?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R이 올라가면 예금이 현재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R값이 상승한단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현재 가치가 뭐 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10% 이자는 변하지는 않는 건데 시장 금리가 바뀌면 내 예금의 가치가 뭐 한다? 변한단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다시 나는 몇 프로 받아요? 이거 10%안 변한단 말입니다. 안 변하는데 시장은 15%면 기분이 너무 안 좋아. 우씨 이씨 해야 될 거 아니야. 새로 가입할 거 아닙니까? 그럼 똑같단 말입니다. 채권도 부채증권인데 정부가 발행한 건 뭐라고 한다? 국채. 그럼 기업이 발행한 건 회사채라고 해요. 오늘 보면 MBS도 뭐다? 채권이다. 채권인데 이 볼게요. 그럼 채권에 만기 있다 없다? 예금에 만기가 있죠. 채권도 만기가 있어. 3년 만기라고 회사채 갑시다. 같은 성격이니까. 그러면 자 4% 이자를 드립니다라고 발행했다고 할게요. 투자 금액 100억 합시다. 100억 투자했습니다. 그럼 4% 이자를 어떻게 받겠어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합니다. 369, 12, 369, 369 이거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연 몇 프로라고요? 4%. 그러면 3개월은 몇 프로? 1%. 산수는 해야지. 다시. 연 4%니까 3개월이 몇 프로? 1%. 100억 1% 얼마입니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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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몇 번 받아요? 12번. 보유 이자 받아요. 이게 뭐다? 이자. 원금 언제 받아야 돼? 만기 때 받습니다. 그럼 발행자가 디폴트 안 하면 여러분 얼마 받아? 12억. 그럼 이자 받아서 이거 재운용, 재투자가 돼요. 이게 예금과 채권의 차이. 예금 이자는 언제 받고? 채권은 보유 기간 중에 받아서 재투자를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자 12억과 만기 때 받는 원금은 변해 안 변해? 이거 안 변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4%에 투자했으면 이자는 고정돼 있단 말입니다. 이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해볼게요. 그래도 구두로 합시다. 채권을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합니다. 자, 이후에 근데 이 회사가 6%로 채권을 새로 발행했습니다. 여러분 몇 프로 받고 새롭게 몇 프로 발행했다? 그럼 읽을게요. 금리가 올랐지요.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기분이가 좋아 안 좋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받는 4%는 변해 안 변해?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채권을 그냥 보유하고 가면 4% 이자 받고 원금은 돌려받는 건데 다른 사람보다 덜 받죠. 기분 좋아 안 좋아? 그럼 채권을 서로 팔려고 할 거 아니야. 가격 어떻게 돼?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요. 보유한 채권 가격이 프라이스가 뭐한다? 하락한다. 이게 의미를 모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말은 내게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받는 건 변해 안 변해?
근데 시장 금리가 변하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볼까요? 10%의 금리를 준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럼 기분이가 좋아 안 좋아? 기분이 너무 안 좋아. 그럼 10% 투자하실래요? 금리를 높게 준다는 얘기는 발행 주체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고위험된 고수익이 뜨는 거죠. 그럼 회사가 이렇게 높은 금리 발행한다면 좋다고 투자할 문제가 아니고 재무구조에 어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빵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R값이 상승한다 말은 좋은 의미다 아니다. 채권 가격이 뭐 한다. 제가 지금 안 쓰고 구두로 했어요. 구두로. 그러니까 R이 변하면 가격이 변한다는 얘기죠. 채권을 팔려는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면 많아질 거 아니에요. 매도자가 많죠. 가격은 떨어진 반대로 R값이 하락한다고 하면 채권 가격은 뭐 할 거다. 상승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복잡해요. 제가 그러면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냥 가지고 가면 이자 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R이 상승해도 4% 이자 받고 만기 때 원금을 받을래 할 수 있는데 큰 돈 움직이시면 기관 투자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책상 빼야 돼요. 돈을 엄청 까먹은 거야. 분위기 안 좋네. 개인 투자자들은 돈이 크지 않은 거니까 수익률이 상승해도 내가 받는 이자는 고정돼 있죠. 만기 때 원금 받는 건데 1,000억, 2,000억 투자하신 그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되면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 손해 무지막이 봅니다. 누구 돈 가지고? 고객 돈 가지고 까먹었잖아. 그래서 쫓겨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채권도 뭐가 있다? 가격 변동 위험이 있다. 뭐에 따라서 읽으세요. 여러분 공부하러 정리합시다. 이 보셔야 됩니다. 다 공부한 내용이에요. 현재의 가치는 지난주였습니다. 퓨처 밸류. 미래의 가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뭐 한다? 할인. 이거 공부하신 적 있잖아요. 채권의 현재 가격입니다. 현재 가격이라고요? 그럼 퓨처 밸류가 뭔데? 미래 현금 흐름이죠. 그 미래 받는 게 뭔데? 채권의 이자. 원금 언제 받고? 만기 때. 다시 물어볼게요. 이자 원금은 변해 안 변해? 요건 안 변하는 거예요. 봅니다. 이제 그럼 R값이 상승하면 깊은 논리가 아니더라도 R이 오르면 현재 가치는 뭐 한다? 제가 좀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A금을 내가 10% 가야 돼. R이 오르면 현재 가치가 뭐 하고 있다?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 R을 시험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자율, 할인율이라고 했죠. 언론은 이렇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채권 수익률이라고 나옵니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R값이 뭐 한다? 상승한다. 가격은 뭐 한다? 하락한다. 반대로 그럼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 채권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한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은 투자하고 하는 별개의 문제인데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뉴스 보도나 보면 채권 가격이라고 안 나와요. 채권 수익률이 상승했습니다 하고 하면 뭐 좋은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MBS가 채권이라 그랬죠. 다시 만기 때 받는 이자 원금 변해 안 변해? 대신 뭐는 변한다? R 때문에 가격 변동 위험은 있다라고 물어보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요? 필요한 사항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헛공부를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시험에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인생에 다 도움이 되는 얘기야.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막 외우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용을 원리를 그만큼 제가 이걸 괜히 한 게 아니잖아요. 의미가 중요한 것이니까. 보유기간 동안에 무슨 변동 위험이 있다? 가격 변동 위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그럼 여러분 책 보고 확인합니다. 책으로 가서 표를 외우려 하지 말고 채권만 볼게요. MBS가 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채증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끌어온 자금은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세 번째 줄 타인 자본입니다. 투자자는 채권자라고 하죠. 그렇습니까? 뭐 받는다? 이자. 이자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예를 4%면 4% 이자는 안 변한단 말입니다. 대신 그 아래 별표. 채권 가격이 변한다. 금방 보고 왔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뭐 한다? 하락. 앞에다 쓸게. 금리를 뭐라고 한다? 채권 수익률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뭐 한다?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은 비례 반비례. 반비례라고 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가는 겁니다. 채권에 매도자가 많으면 가격은 어떻게 된다? 하락. 수익률은 상승. 반대로 수익률이 상승한단 말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잡한 논리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 반대로 채권 가격은 뭐 한다? 상승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책 옆에다가요.
요거 한번 쓰세요. 옆에다가, 옆에 여백에다가. 한번 써놓고 가야 나중에 필요한 사항인 거니까. 옆에다가 한번 씁니다. 공부한 거. 현재 가치는 equal future value. 미래 가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할인. 딱 써두고. 자, 맨 앞에 게 뭔데요? 채권 가격이죠. 채권이 미래 현금을 입는 이자 원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R 값. R이 뭐예요?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뭐 한다?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분모값이 커진 거잖아요. R 값이 커진단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다.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가서 그래서 요거 어쨌든 시험에 물어봤고, 원금은 언제 갚는다? 만기 때 정도는 인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기 때 갚는다. 만기 때. 자, 그리고 종류도 물어보니까 국채, 지방채, 회사채, MBS는 채권이라 그랬죠? 주식이다 아니다. 아니, 지금 종류 당장 외우는 거 아닙니다.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걸 부채 금융이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정리를 한 겁니다. 표 암기사항 아니다. 오늘 여러분은 합니다. MBS는 주식이 아니고 뭐다? 채권이 내가 받는 이자 원금은 안 변한다 그랬어. 대신 R이 변하면 가격도 이걸 다 연상을 하는 겁니다. R 값이 오르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부할 건 다 했고 실내를 한번 볼게요. 마음 비우시고. 왜 그러지? 잠깐만요. 네, 여기 볼게요. 여러분 휴대폰 창에 다 나옵니다. 이거 뭐 시험 따라서 개념 정리하고 하는 거니까 네이놈 창 누르면 다 나와요. 네이놈 누르면. 그럼 이제 금융창구인데 여기서 보시고 갈게. 시험을 떠나서 항상 좀 관심을 갖고 보세요. 환율 날마다 변하죠. 오늘 또 얼마예요? 오늘 이게 실시간 창이에요. 1420 돈 빠져나가겠다 있는 얘기도 있죠. 어쨌든 지금 시장이 좋은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고 가실 건데 저기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 게 이런 겁니다. 10년치를 한번 볼게요. 좀 봐드리면 부동산 시장에 거래가 많이 생기고 중개사 돈 많이 번 시기가 있대요. 16년, 19년까지. 이 당시가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대죠. 1,200원 이하입니다. 1,000원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화될 때 부동산 시장에 돈 벌 기회가 있어요. 주가도 이때 많이 올랐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환율이 자꾸 올라간다는 얘기는 돈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거지가 되고 있다. 대신 외화 예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표정 관리하고 있을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몰빵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분산투자 외화 예금 가입하신 분이 표정 관리가 얼마나 올랐는데 40% 이상 올랐잖아요. 필요한 거란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게 자꾸 더 올라가면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란 말. 돈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도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가격도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럼 그때 가격이 폭락할 때 건지신 분들은 돈 벌 기회가 된 거죠. 바닥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럼 이렇게 환율이 안정화되어 갈 때 자금이 들어올 때 시장이 좋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항상이란 건 없는 거니까 우리가 공부한 이후에 내년, 내후년 시장은 이렇게 될 전망도 우리 한번 해보고 가자. 그냥 막 들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놓고 돈 까먹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공부를 어설프게 돈 까먹게 돼요. 저처럼. 그래서 강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와주세요. 자, 환율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채권 한번 볼게요. 어디 가버렸어. 시장 지표에 가시면 다 나옵니다. 우리 여기에는 사이트에는 지금 이제 국채만 나와요. 아까 우리 코픽스 본 적 있나요? 여기 있잖아요. 코픽스 금리입니다. 잔액금리라고 돼 있죠. 처음 대출 받으시는 분들 요금리 적용받는 거고 신규는 다 금리가 내려가고 있죠. 오늘 실시간이에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도 있다. 자금 수요가 없다. 경기 침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전부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또 오르는 것도 문제, 너무 내리는 것도 문제라는 얘기잖아요. 시장이 좀 안정적이어야 우리가 돈 벌 기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채 금리를 한번 볼게요. 만기 3년짜리입니다. 10년치를 볼 건데 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코로나 전 발생하기 전에 금리가 이렇게 자꾸 내려왔죠.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미국은 제로 금리, 우리는
0.5. 일본은 마이너스금. 기준금리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금리가 이게 3년 만에 국채금리니까 0.79죠. R값이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그만큼 뭐 했다? 그만큼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많은 돈이 나오다 보니까 은행들이 그 돈을 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은행도 보수적이죠. 안전한 국채에 투자를 해요. 근데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금리가 이렇게 올라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R값이 상승했단 말은 채권 가격은 똥값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2023년도에 금리 많이 올렸잖아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실리콘밸리 은행, 리퍼블릭, 중소은행들이 부도가 납니다. 왜 부도가 났냐면 자본금 예를 들면 2천억 원인데요. 장기 국채를 투자해가지고 R이 오르는 바람에 채권 가격이 똥값이 된 겁니다. 보유평가 손실이 2,200억이랍니다. 자본금 다 까먹었어. 이게 소문이 나왔어. 그럼 은행에 돈 맡긴 사람 불안해 안 불안해? 그럼 돈 빼가는 거 뭐라 그래? 뱅크런. 그럼 어떻게 빼가요? 요즘에 은행 참고 갑니까? 바로 휴대폰 눌러버리지. 그래서 부도가 나왔어요. 그게 미국 사태고 우리는 작년에 재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고 시끄러웠죠. 그 일부예요. 그래서 이제 사고가 터질 것 같으니까 좀 미리 좀 막아놓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불덩이를 안고 있는 건 사실인 거예요. 이게 좀 조심히 볼 필요해요. 제가 겁을 주는 게 아니고 시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채권 보유평가 손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여기서 금리가 더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힘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금리가 다시 거꾸로 말하면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여기서 채권을 사신 분들은 많이 먹었지. 아니에요? 이게 R값이 내려왔으니까 채권 가격이 뭐 했단 말이에요? 상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투자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부동산 시장을 보는 관점이 되는 거니까 R이 상승하면 채권 가격은 뭐 한 거고 하락한 겁니다. R이 하락하면 가격은 오른다. 방향은 전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전망이 달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금리가 또 너무 내려오면 그것도 문제죠. 채권 투자하신 분들은 대박이 난 건데 금리가 너무 내려가면 경기 침체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럼 주가가 남아나겠어요? 더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고 안 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증권시장, 주식시장에 하루 거래 규모 10배가 채권시장입니다. 더 규모가 큰 게 뭐예요? 외환시장이에요. 주식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채권시장도 외환시장도 모르고 주식을 한다고 돈을 벌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 이게 덩치가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정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게 여러 자산을 잘 지켜내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헛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너는 잘하냐고? 잘하면 제가 여기 있냐고. 좀 도와주세요. 수업 잘 들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하셔야 여러분 자산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바닥을 어떻게 알겠어요? 혹시도 모른다는데 전부 다 방향 관점은 다른 거니까 스스로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시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잃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벌기 쉬워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한번 잃어버리면 못 일어섭니다. 안 잃어야 된다. 안 잃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자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아시겠어요? 조금 어려운 말씀 드리긴 했으나 개론이 이런 과목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관심 좀 가지면 좀 더 접근이 용이해지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립니다. 휴대폰 검색하면 다 나와요. 매번 나오는 거니 좀 관심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입문과정 마감할게요. 마감을 하고 4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역시 제가 그 우도한 바는 다 전달한 것 같은데 잘 되었는가 모르겠고 잘 보완해서 올게요. 다음 주 오실 때는 기본서 가져오셔야 되죠. 기본서 7권 가져오시되 입문서 지금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입문서 지금 이제 진도가 지나가기 전까지 5편, 6편은 볼 기회가 없잖아요. 이걸로 복습하시는 거예요. 복습하고 이제 앞으로 기본서 진행되면 때가 되면 이거 이런 거 하시오 하면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올게요. 합격에 도움을 드리는 강의로 준비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